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샀다가 갑자기 현금 청산되면 아마 가격 네.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리하면은 지금 어쨌든 2, 3년 안쪽에는 어떤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기도 우선은 좀 쉽지는 않고, 그렇지. 그리고 공급도 당장은 없고, 그렇죠. 그러면 1주택자들, 실거주자들이야 뭐 지금 뭐 살면 되니까. 네.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뭐 세금을 내든지 팔든지 뭐 그거는 그렇죠. 그분들의 예. 선택인데, 무주택자분들은 지금 그나마 전월세가 안 오르면 과거처럼 그러면 좀 살만한데, 지금은 이미 급등해 버렸는데 네. 그게 조만간 돌아오잖아요. 급등했는데 아마 내년 여름 되면 아마 대혼란일 거야. 아마. 네. 그 계약갱신 한 번이 다 끝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집값 오르는 건 사실은 네. 예를 들어서 5억 전세에 살고 그냥 계산 편하게 5억을 합니다. 네. 5억 전세에 살고 있는데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네. 계약갱신 끝나고. 그럼 내년에 한 8억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7억이나. 뭐 그러겠죠. 그럼 돈이 없어요. 네. 그럼 내가 6억짜리라도 사야 돼요, 지금. 네. 이런 것들이 가격을 막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년 여름까지는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패닉바이 비슷한데, 저는 여름 지나면 좀 급속하게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내년 한 6, 7월 지나면.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신규 계약 관련해서 물량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전세 물량이. 네.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네. 지금처럼 폭등했던 것들은 조금 수그러지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지금 한 5억에서 7억, 8억 이렇게 쉽게 됐잖아요, 전세가. 네네. 근데 이제 이 내년 여름 이제 5억이다. 그러면 뭐 조금 오르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지금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돌아오는데 네. 꼭 뭐 8월에 오는 건 아니고 뭐 네, 연말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도 오는데,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안 읽은 것 같다.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집을 사러 가는 수요들이 있는데, 예. 이걸 너무 그렇게 막 저는 안 좋다고. 심각하게 보지는 말라. 뭐 이런 저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청약 외에는 당분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분명히 나중에 떨어지는데요. 네. 지금 요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가격하고 비슷하게 더 위로 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요렇게 가다가 밑으로 쭉 떨어지면 지금보다 쌀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게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구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계치 온 게 아니냐.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 대신 이제 분양이라는 거는 뭐 국가에서 보장한 로또니까 네. 그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구축에 몰려서 산다. 이것들은 좀 위험하지 않나. 그 정부에서 이번에 이사 대책하면서 이상한 법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개인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뭐 구축 잘못 사면은 뭐 공공주도 개발인가? 네. 그다음에 그냥 현금 청산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고민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이게 또 문제는 뭔가 하면 어디를 찍을지 정부가 어디를 찍을지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오늘 이후로는 다 뭐 현금 청산이야 했는데 장소는 나중에 알려줄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거예요. 네. 이게 샀다가 갑자기 현금 청산되면 아마 가격 네. 바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뭐 현금 청산 지역으로 설정되면 뭐 네. 그렇긴 하겠죠. 네. 근데 그 정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너무 급해서 급조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정권에서는 뭐 그런 건 좀 풀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하고 저는 있는데. 뭐 적어도 뭐 저는 풀어준다는 건 별로 기대 안 하고요.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라는 게 항상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뭐 표 개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쪽에 찬성한 표가 많으면 뭐 바뀌겠지만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그 희망하는 건 이런 겁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민간도 한번 할 수 있게 하고 공공도 같이 하고, 두 개가 같이 하면 공급이 좀 빨리 늘어나거든요. 네. 똑같은 조건, 세금도 똑같이 내고 임대주택도 똑같이 짓고, 그걸 왜 민간은 못하게 하고 공공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 기조는 그냥 국민들을 성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약간 어린아이나 약간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 케어해주지 않으면 얘네들이 엇나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사실 뭐 국민들이 뭐 알아서 하다가 뭐 망할 수도 있고 다시 뭐 그러면서 또 기회가 생기는 것도 있는데. 근데 뭐 그 어른들이 자기는 나쁘지라면서 뭐 투기꾼도 있고. 네. 뭐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현 정부가 뭐 많이 안 남았으니까 뭐 이 안에는 뭐 크게 이 기조가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근데 뭐 저도 다른 회의나 이런 데 가서 들어보면은 조금 더 강화할 것도 얘기가 좀 나오고요. 강화를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게 지금 강화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 금융은 벌써 강화하기 시작했고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좀 한식으로 풀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게 정책 중독증에 걸리기 때문에 뭔가는 또 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중학생 아들 딸 이거 엇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뭔가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서울 쪽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서울에 지금 어쨌든 재건축 이쪽도 현 정부 뭐 전 정부 뭐 다 어쨌든 뭐 규제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재건축을 좀 될 것 같다. 특히 뭐 이제 선거가 막 다가오니까. 선거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재건축에서 안전진단 통과한 것들은 아마 몸값이 엄청 오를 거예요. 올해는 아마 잘 못할 거예요.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년 선거 만약 오세훈 씨가 된다면은 아마 재건축 물량은 아마 가는 건 빨라지고 많아질 것이다. 근데 재초안이라든가 안전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은 지금 통과된 애들이 빨리 가는 건 가능하지만 안 된 애들은 아마 무진장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건 아마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건 아주 쉬운데 자 재초안 풀어주면은 저 친구 5억 주고 산 게 20억이야. 이 한마디 하면 국민 여론의 전부 다 아이 나쁜 놈들 저거 막아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전체 시장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를 참 잘해요. 재밌는 거는 임대사업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임대사업자들의 한 90% 정도가 자기 갖고 있는 물량의 6억 미만이에요. 근데 정부에서 어떻게 하냐. 청담동에 아파트 2개를 갖고 있는 놈이 임대사업 등록에서 혜택을 본다. 그렇게 해서 임대사업 전체가 이제 아주 나쁜 놈 투기꾼으로 몰아갔거든요.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정부 정책이 잘못한 게 6억 이하 주택이 됐으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50억짜리 주택 임대를 왜 정책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인정 안 하고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때려잡아 거의 뭐 초중까지 몰아붙여놓고 뭐 70억짜리 전세를 국가가 왜 보호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아파트도 뭐 예를 들면 3억짜리, 2억짜리 이런 거 많아요. 뭐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가면은 그 임대사업 하는 사람은 진짜 선량한 사람이에요. 아파트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 동네는. 근데 그 하는 사람 그런 혜택이라도 줘야 되는데 뭐 저 압구정동에 사업자 등록한 사람 몇 명을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 혜택 없애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정책을 그냥 만드는데 맞들여가지고 그냥 계속 만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자체가 너무 좀.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은 이제 서울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그 기대감이라는 건 지금보단 나아지겠다라는 거 때문인 거지 이게 실제 재건축화가 되는 거는 아직 산 넘어 산이잖아요. 안전진단 통과한 데는 호로록 갈 테고요. 안 된 데는 그냥 지금 사실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도 사실 큰 산인데. 그러니까 재초안하고 안전진단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그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거는 뭐 서울시장이 아무리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재개발 쪽이 더 좀 유망하지 않겠냐. 근데 재개발도 이제 뭐 워낙 인권관계가 복잡하지만은 사실 공공관리를 좀 해서 좀 투명하게 하면은 그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물량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계속 그런 얘기 합니다. 재개발 통해서 물량이 안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1000세대가 있었으면 한 1200세대로 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지하방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룸, 투룸 이런 게 아파트로 바뀌는 거죠. 지금 이제 집 자체가 문제가 일으켜진 거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가 없어서 문제가 터진 거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정부에서는 재개발을 막기 위해서 200채밖에 안 늘어나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1200채 아파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 그 200채밖에 안 늘어나면 그 지하방, 투룸, 뭐 겨울에 우풍 들어오고 이런 것들 계속 거기서 살으란 말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움직이면은 그 뭐 서울시장이 좀 하면은 어느 정도 물량은 늘어날 것이다. 현재 법 제도 하에서도 재개발은 사업성이 나오죠. 그렇죠. 어느 정도 늘어나는데 박문순 씨는 계속 공급을 뭐 늦추고 그렇게 했었죠. 그래 그런 것들은 좀 효과를 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도 나머지 이제 그 굉장히 이제 위험한 지역에 있는 것들이 이제 구축들 중에서 최근에 급등한 것들은 조금 상승 탄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그 주택의 어떤 뭐 선호도나 어떤 매력도가 상승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정책의 약간 그냥 반사 효과를 본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 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계속 고가를 찍잖아요. 그럼 자기 집도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그 서울이 오르긴 올라요.
근데 아파트 가격은 대략 이제 쭉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또 한번 올라가요. 네. 이게 재건축. 그래서 보통 선진국들은 10억짜리 아파트다. 네. 그러면 한 10년 지나면 한 6, 7억 뭐 이렇게 5억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이제 너무 공급을 안 해서 계속 올라가는 정책인데 네. 좀 특이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강남의 아파트들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GS 반포자에 엄청나게 큰 아파트 있잖아요. 네. 그 아파트가 1등이 아니잖아요. 그 아파트도 오르긴 오르는데 네. 계속 10억, 뭐 20억 이런 것들은 뭐 많이 오른 것들은 새 아파트들이에요 계속. 네. 그러니까 이 대장이 계속 교대를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이 또 뭐 그렇게까지 가야 된다, 최고가까지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네. 그러면 지금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걸로는 사실 지금 사면초가예요. 뭐 세금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뭐 판다고 해서 실익이 남는 것도 많이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냥 버티고 있는데 언젠가 또 공급은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양도세라도 좀 풀어주면 내가 좀 실익이 남으니까 좀 매물을 내놓을 생각도 있는데 현재는 그러기가 참 어렵다. 불가능하죠.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다주택자 양도세가 최고 구간이 82.5%입니다. 네, 82.5%죠. 10억 차익을 남겨도 네. 자기한테 2억도 안 떨어진다는 네. 거예요. 그거 누가 내놓겠어요? 그냥 목숨 걸고 버티는 건데. 네, 그러니까 뭐 증여라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증여가 이제 기하급 수준으로 느는 거고 82.5% 세금 내느니 그냥 증여세 내서 증여하는 증여세 거. 50% 내는 게 나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계속 갖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아주 시장이 꼬이는 거죠. 근데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법인 다주택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네, 한 30개, 50개가 네. 있는데 증여를 하려고 해도 이게 참 만만찮아요.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조금 곤란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이 물량 내놔가지고 확 조정받는다? 정부에서 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네. 그 정부가 아니고 임대사업자 뭐 언론에서 없어지면 다 그 나올 물량이 것이다. 뭐 100몇십만 원 나와가지고 시장이 네. 뭐 갑자기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현상이 안 나타났고 네. 저는 정부에서는 좀 예측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진짜 힘든 건 맞고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를 죽이면은 좌파 정부가 되면은 다주택자는 투기꾼으로 가고 네. 우파 정부가 되면 다주택자는 임대사업 공급자라고 인식을 해요. 네. 근데 선진국들은 다 뭐 우파 쪽이라서 그런지 임대사업 공급자라 해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이쪽으로 뭐 이상한 정책으로 가 있어 가지고 다주택자가 전체 임대 시장에 한 80%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민간 임대를 전체 임대 시장에 전체 임대의 80%죠. 네. 전체 임대 한 80% 정도 공급하는데 이 사람을 뭐 때리면 때릴수록 네. 임대 시장 공급이 줄어드는 거예요. 네. 결국 이제 서민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논리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 집이 비싸진다. 그게 그러니까 팔게 내놔야 이제 그 가격이 시장의 내려갈 물량이 것이다. 돌아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다주택자들이 다 1주택자가 됐잖아요. 네. 그 서울에 이제 임대주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다 실거주자들만. 그러면 사는 이제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에 부산에 파견금 물려간다. 네. 부산에 집 사야 돼요. 네. 1년 동안. 그렇죠. 여기 서울에 외국에 뭐 특파원이 서울에서 한 2년 있다. 집 사야 돼요. 네. 뭐 그런 지방 사회는- 대학생 애들 이제 서울에 학교 네. 오게 되면은 무조건 원룸 사야 되고. 전 세계 대도시들은요. 네. 보통 한 60, 70% 이상이 네. 임대주택입니다. 대도시들은. 네.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한 85%쯤 됩니다. 임대주택이. 네. 베를린이. 네. 그래야지 대도시는 계속 역동성이 있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다주택자 없애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스토리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다 1주택이면 그건 제가 보기엔 정체된 사회. 그렇죠. 이게 아주 비상식적이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 서울은 뭐 선진국 대도시들하고 비교해보면 오히려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 40%가 자기 집에 살거든요.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집권 초에 이거 우리나라 평균은 60%가 자기 집에 사는데 네. 서울은 이 나쁜 다주택자들이 말이야. 네. 그 40%가 60%를 다 착취하고 있다. 뭐 그런 비슷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언론 인터뷰하면서 베를린은 15%밖에 없는데 네. 그 15%가 85%를 착취하고 있는 아주 나쁜 도시네요.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본적으로 거의 프로파간다 위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세계 도시들을 비교해야죠. 네. 도시들을 비교해서 뭐 런던, 뉴욕, 도쿄 뭐 이런데 베를린도 마찬가지고 그걸 비교해 보면은 서울이 심각하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유리한 통계만 탁 찾아가지고 탁 정말 그런 것들이 좀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떤 뭐 정부든 뭐든 그냥 우리나라의 앞으로 이 정책, 주택 정책 방향은 뭐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거는 네. 그 선진국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네. 가장 큰 거는 뭔가 우리가 소득 10분위를 나눌 때 네. 한 4분위나 6분위까지는 국가가 좀 개입을 해요. 소득 1, 2분위, 2분위 제일 이제 좀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네.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간접 개입. 그 다음에 70억짜리 전세 이런 거 개입 안 합니다. 네. 국가가. 전 그걸 왜 개입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그렇게 인력이 많은지. 보통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간이 작동해서 잘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공공이 책임져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근 10년간 서울 물량 보면은요, 최근 한 5년간 공공 인허가 물량은 한 5.9%입니다. 94.1%가 민간에서 공공. 네. 네. 그 말은 민간이 잘 작동되게 만들어서 전체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공급이 네.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어려운 분을 국가가 직접 해야 돼요. 네. 서울에서 지금 6%도 공급 못하는 공공이 네. 공공 주도에 직접 뭐 해가지고 서울 시장을 다 안정시키겠다? 뭐 저는 뭐 상상도 안 되는 정책이라서 그런 걸 어떻게 왜 발상했는지도 모르겠고 네. 지금 공공 주도 재개발 그 정말 나쁜 건 뭔가 하면은 이 친구들에서 10만 원 공급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들이 이제 이 친구들이 반값에 하면은요 주변에 20만 원 공급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싸게 하면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때가 그런 거잖아요. 그 주변에 친구들이 정상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4사분면 모델, DW 모델이라고 그런 게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많이 지으면은 네. 사회가 정말 밝아질까에 네.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는데 사회가 더 어려워진다고 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공공임대주택 100개 늘어났지만은 민간임대주택이 1000개가 준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한 2%, 1% 조금 더 됩니다. 그래요? 최근에 약간 늘어서 2% 네. 육박하는 것 같은데 그 근저는 뭔가 하면은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현금 지급 쪽으로 바우처 제도로 가는 거고 유럽은 이제 워낙 옛날부터 갖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네. 근데 유럽조차도 공공임대물량을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공과 민간을 분명히 구별하고 네. 전체 물량의 대부분은 민간이 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시스템이 있어요.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뭡니까? 수요가 줄어들고 공급이 늘어난다 하시노. 전 그 경제학 결혼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네. 언론 시간에. 가격이 떨어지면은 공급이 줄고 수요는 늘어난다. 네. 그게 잘 돌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시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안정적으로 토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네. 근데 가격 오른다 해서 막 물량 늘어났다가 사이클 공급할 때는 이제 사이클 하락할 때 공급하거든요. 그런 것들 시장을 오히려 더 왜곡시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그런 큰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러면 이제 민간에서 누가 돈을 먹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과도하게 먹는 거. 그건 양극화 그런 네. 거잖아요. 근데 제초안 같은 거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뭐 아예 그냥 중단이 돼버리니까 아니요. 사업이. 1대1 재건축. 아니면 호화 재건축을 합니다. 그렇죠. 원가로 초고가로 어차피 나갈 하는 거니까. 거죠. 근데 정부에서는 재건축해가지고 뭐 이익을 좀 뽑아서 하겠다는데 주택 양극화를 더 부추기는 거예요. 네. 초호화로 하고 용적을 안 올립니다. 일반 부자 안 합니다. 결국은 재건축에서 부자들 더 좋게 만들어 주는 거 약간 귀찮게 하면서. 네. 근데 그건 뭔가 하면 누가 뭐 먹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환수하는 게 꽤 많아요. 환수하는 그런 시스템이. 그걸 지키고 공급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어느 놈 몇 놈이 먹는 거는 절대 못 봐. 다 때려. 그 대신 공급이 안 되면은 전부 다 가격이 올라서 다 피해를 봐. 그 지금 극단적인 게 우리 정부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 재개발은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재개발도 뭐 이렇게 투기 목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또 나쁜 사람. 거기에 대한 규제는 아직 약하고요. 근데 재개발 중에서도 뭐 한남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국가적 관심을 가는 그 지역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강북의 다른 좀 덜 핫한데 네. 뭐 차익이 좀 적은 데는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 사회는 제가 돈을 많이 번다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친구 거는 뺐어야 돼요. 네. 저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 참 황당했던 게 정부 출범할 때 유니콘 뭐 기업들 해가지고 뭐 해잖아요.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요즘 뭔 일에 제일 신경 써요 하니까 매년 국회 불려가는 게 제일 싫습니다. 유니콘 키워주고 뭐 고용 창출 얘기하는 거 매년 국회에서 불러가지고 넌 돈을 왜 그래 많이 버니? 그래서 돈 번다라고 소문나는 순간 뺏어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뭐 좀 열심히 사시면은 대기업 부장이면 상위 1% 들어갑니다 무조건. 네. 그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주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강력하신데요 멘트가. 아, 이거 지금 그렇잖아요. 뭐 그렇죠. 뭐 현실상. 제가 아는 분 하나가 이제 은퇴한 1년 전에 네. 월급쟁이 사장을 하게 됐어요. 네. 한 1년 반 했는데 제 평생 30몇 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네.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근데 세금 많은 건 좋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음. 뭐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세금은 사실 그 상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죽으라는 네. 세금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하여튼 네. 그 마지막으로 한번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우리나라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새로운 이론은 참 잘 개발해요. 그것도 네. 공무원들이. 맞아요. 그래서 제발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정책에 많이 관여하는 네. 뭐 선진국 정책이 어떤지를 네. 좀 많이 참조하자. 선진국 걸 참조하자고 하니까 또 뭐 독일이 뭐 임대주택 다 하고 있다고 그런 네. 거짓말이 나오고 특정 지역만 보지 특정 말고. 지역에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30% 주택에 대해서만 합니다. 네. 그게 네. 전체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상식적으로 70억짜리 전세를 국가가 보호 그런 건 독일에서 상상도 못해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제대로 잘 배우면 돼요. 자꾸 뭐 제목만 이상한 거 배워오지 말고. 그래서 선진국이 어떻게 하는지 뭐 유럽권, 뭐 미국 영어권, 뭐 일본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서 그 친구들이 왜 우리 같은 짓을 안 할까? 한번 그것도 한번 매달 여쭤보세요. 매달은 좀 그렇지만 세 달에 한 번씩 여쭤보시면은 우리 정책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학자들은 부동산이나 관련 학자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요. 세계의 실험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 논문이 엄청나게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SSCI라고 이제 국제학술지가 있거든요. 네. 준비한 사람 많습니다. 아 그래요. 이번 정부 이후에 이제 이런 실험을 한 건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2차 대전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이 실험 결과가 2차 대전 때 나왔던 결과하고 그리고 영미권에서 최근에도 그 하는 도시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도시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한국적 특성.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근데- 논문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국민들은 이제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딜 하나 규제하면 그게 파장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효과들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잘 안 보거나 간과하면은 이제 뭐 일부에서 어떤 혜택이 보는 거지만 나머지들은 이제 막 너무 힘들어지는. 그렇죠. 뭐, 그 사실 정책 만들 때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번 정부를 하고 전번 정부까지 뭐 좌든 우든 상관없이 맨 처음에 아이디어를 누가 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들이 연구를 해요. 네. 몇 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연구를 하고 말미에 공청회를 열어요. 네. 그래서 뭐 이해관계자는 어떤 피해를 볼 것이고 지역별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뭐 장기효과 단기효과 어떻게 될 것이고 그걸 다 스터디를 하고 자 예상 부작용은 이런 게 나타나고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고 이거 다 합니다. 네. 뭐 그 진짜 교수를 몇 명 들어가서 연구 용역하고 저도 몇 번 해봤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그거 한 번도 안 했죠. 네. 그 저는 궁금한 게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국토부나 이쪽에 위원회들 실제 연기 몇 번이냐.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다 서면으로 많이 안 돼요. 뭐 서면으로 하면 사실 뭐 부실하게 네.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발 좀 그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좀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아까 말했던 뭐 종택 팔아야 되고 네. 또는 뭐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세입자고 부인이 네. 임대인이고 그렇게 해야지 집을 살 수 있게 되고 맞아요. 뭐 지금은 그다음에 혼인 신고를 안 해야지 안 집을 해야지 살 수 되고. 있어요. 그다음 또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는 또 뭐 이혼도 해야 되고 막 위장이혼도 그게 하고. 국가가 사실 이런 게 상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 정부 중에서 국민들 줄 세워놓고 뽑게 해가지고 5억 줄게요 이런 정부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또 분양도 참 사실 문제죠. 전 세계에 우리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그래서 사실 그거는 한 1억은 뭐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체 국민을 위해서 써야지 그걸 왜 계속 유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오늘 뭐 요 얘기를 듣고 약간 속 시원하다라고 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을 텐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적폐 이거로 또 갈 수도 있는데 저는 교수님의 지금 말한 거에 되게 동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래서 위선적 적폐입니다. 별명 중에 하나가. 그러면 어쨌든 뭐 그거는 뭐 큰 틀에서의 이제 방향성이라고 하더라도 당장 저희 채널은 집 사야 되는 이걸 걱정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 중장기적으로 뭐 투자라든가 그 거주 목적이라면 저는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도 된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물론 조금 떨어질 수 떨어져도- 있다는 거를 감수하라. 근데 세계적으로 연구를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네. 그 실질 가격이죠. 네. 물가 상승률을 제거한 가격을 봤을 때
한 0.8%가 대도시는 계속 올라요. 1% 약간 하다가. 네, 내년. 근데 물가 포함하면은 네. 물가 포함 달라집니다. 더 올라갑니다. 네. 그게 이제 한 100년짜리 연구도 있고 한 300년짜리 연구도 있고 이래요. 아, 그래요. 그 세계 대도시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들은 뭐 서울, 부산 정도가 아닐까. 물론 뭐 다른 데도 몇 개 있겠고요. 그런 지역은 언제든지 사더라도 그래서 뭐 그때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뭐 저 대공황도 대보니까 충격 많이 받았잖아요. 네. 한 20년 지나니까 다 복귀하더라고요. 다 회복하고. 물론 이제 옛날 그 뭐 남해 해운 뭐 있잖아요. 저 남해 공사 뭐 이런 거 네. 유럽에 네네. 뭐 동인도 공사 뭐 튤립 뭐 폭등 뭐 이런 거 그때는 실질 가격으로 봤을 때 한번 물리면은 거의 한 7, 80년, 100년 물리더라고요. 네. 실질 가격으로 네네. 봤을 때 명목 가격은 그 전에 훨씬 빨리 회복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대도시는 그런 패턴을 그냥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 말은 이제 물리더라도 언제든지 올라간다. 그 대신 이제 내가 다 파산할 수도 있다. 네. 그런 분들은 시간을 좀 재야겠죠.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아마 3기 신도시 물량하고 그다음 서울에서 신축 분양해서 나오는 물량은 그거는 언제든지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구축은 지금 약간 여유가 있고 뭐 나 20년 살 거야. 그런 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사셔도 되는데 네. 좀 이렇게 쫓이고 힘들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공급 정책적으로 하는 물량 이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늦지만 어쨌든 공급이 될 거는 맞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물량이 적은 건 아니죠. 그렇죠. 정부 안대로라면 뭐 상당히 많은 편이죠. 한 205만 원 오라고 네. 이번 정부가 작년 8사 대책인가 이번에 또 뭐 2사 대책 합치면은 205만 원이나 돼요. 물론 뭐 상당수의 물량은 추계치이긴 합니다. 네네. 정부가 그 공공 뭐 주도 뭐 하는 그게 있는데 200만 원 이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물량은 충격이 클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이런 얘기 합니다. 지금 과거에 한 680만 원, 700만 원, 저희도 200만 원은 충격이 컸다. 근데 지금 2천만 원가 있는데 2천만 세대가 있는 주택이 있는데 200만 원 작은 거 아니냐.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지금 저 사회적으로 필요한 주택이 요만큼 딱 있어요. 네. 과거에는 주택이 요만큼 공급됐거든요. 네. 지금 요만큼 공급되고 있어요. 네. 이거 요렇게 넘어가면은 하락세가 커져요. 네. 그러니까 이미 공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하는 거다. 과거에는 이만큼 올려가지고 조금 떨어지는 정도고 네. 지금 한 요 정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 요거 되는 순간 아마 가격은 그 뭐 금융에서 올라가는 여지가 좀 있겠지만은 네. 실제 스페이스 마켓이라 해서 그쪽 수요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쪽에서 하면은 물량 충격은 꽤 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무주택자나 뭐 실수요자, 실거주자들 입장에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장기적으로 보고 뭐 사는 거 좋고 네. 그리고 이제 너무 쫓겨가지고 크게 메리트가 없는 어떤 구축 같은 것들을 예. 살 바에는 차라리 청약이나 이런 거를 예, 예. 어쨌든 공급은 될 거니까 그렇지. 그걸 좀 기다리고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언젠가 또 공급이라는 게 오니까 네. 잘 뭐 상황을 봐서 자유실자는요. 네. 저는 솔직히 팔려고 하고 싶습니다. 다주택자 팔아요. 여당 지금 뭐 82.5% 굉장히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거는 거의 정치인데 야당이 되든 여당이 되든 네. 다주택자에 대해서 큰 옛날 원상 복귀하겠다 그런 것들을 가져올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카드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압구정동 사례 몇 개 네. 하면은 정부 여론이 확 국민 여론이 확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밑에 계층에서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정부에서는 보통 이런 식은 요번에도 뭐 나왔잖아요. 어떤 한 분이 200 몇십 채를 뭐 네. 사들여. 근데 저는 200 몇십 채 사든 1000채를 사든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동네 공급 많이 해서 가격 떨어뜨리면 이 사람 바로 파산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을 올려놓으니까 이 사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실제 뭐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하지만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뭐 공급만 늘렸으면 이 사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지금 뭐 그것 때문에 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 프레임이라는 것도 아주 정치적 프레임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실제 나쁜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 갖고 있었다. 정책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집값 떨어졌다? 그런 얘기 이상하잖아요. 네. 그 사람 때문에 올랐다? 올랐으니까 그 사람 혜택 보는 거지. 그렇죠. 떨어졌으면 다주택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많이 올랐고, 그리고 또 다주택자 때문이라는 뭐 프레임이 있고, 그리고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뭐 풀려고 하다가, 자, 그 사람 뭐 20억이나 벌었대, 네. 올랐대. 그 한마디면 다주택자 정책은 진행이 스톱될 겁니다. 그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아까 얘기 드렸는데, 그것도 2008년에서 2015년까지 7년 걸렸잖아요. 네. 그 중에 딱 하나의 국민 여론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국민들이 자꾸 이제 자기들 족쇄를 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야 건설업자 배불러 주는 거야. 이 한마디면 다 스톱입니다 논의가. 건설사, 언론, 뭐 카르텔 있다. 그 토건적 뭐 패쳐먹으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논의는 스톱됩니다. 다주택자 지금 분들도 전 몇 년 전까지는 이 정도까지 올지는 몰랐는데 그때는 한번 버틸 사람 버티고 하라고 했는데 이 정책은 상당 기간은 그대로 갈 겁니다. 그때까지 버틸 자신 있으면 버티시고 뭐 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세금이 있더라도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꽤 길어질 수도 있다. 7.2% 구간 있잖아요. 그 세금은 거의 안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 몇만 명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머지 수천, 한 4, 5천만 명은 뭐 그 친구 뺏어서 우리 용돈 쓰지 뭐. 대강 그런 기분이에요. 그 친구 괴롭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는 장기적으로 망하는 길로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혜택 받을 생각하시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게 분양가 상한제도 없어질 때가 완전 진짜 하우스 푸어가 몇 년이 이어져가지고 굳이 얘네를 굳이 이걸 규제해야 돼라는 수준까지 왔을 때 겨우 그나마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그 전까지도 계속 막 팽팽했잖아요. 이거 풀면 올라간다. 그 다주택자 규제가 없어지는 거는 아마 집이 훨씬 귀해져가지고 집값이 더 폭등하고 막 공급이 안 돼가지고 막 문제가 생길 때 아마 그때는 없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 지금 당장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완전 초극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 이거 안 풀면 도저히 안 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합쳐지지 않는 특히 임대주택 공급이 다 줄어들게 되면은 아마 좀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쉽지 않네요. 단기간 내에는 뭐 여러 저는 가지가 쉽지 않아요. 단기간 내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봅니다. 뭐 우리나라 저는 저 이재용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재용 씨가 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다면서 12조 나왔죠. 저는 그 상상이 안 가요. 그렇게 세금을 내고 또 이렇게 12조 세금 내면 어떤 기분일까 이러고. 그렇죠. 근데 우리 국민들은 거의 다 찬성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부자들한테 뺏는 건 무조건 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도 그 부자가 되는 순간 다 뺏긴다. 그런 사회는 이제 그 아주 경직된 사회가 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률도 떨어지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랑 증여세가 세계에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제 6.25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위 말하는 58년 개띠 이런 분들이 이제 조만간 이제 사망하시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주 부자들한테 이제 뺏어오는 건데 그 돌아가시기 10년 이전부터 이전에는 이제 현금화 시키고 이렇게 빼돌리기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회적으로 부 전체는 장부상은 거의 사라질 거예요. 계속 빼돌리게 할 겁니다. 저 같아도 저는 재산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상속세 한 푼도 안 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있다. 그럼 제가 한 80까지 산다. 그럼 한 70살 될 때까지 제 재산을 계속 조금씩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현찰을 만들든가, 금덩어리 사놓든가, 그래서 회피하기 위한 걸 할 겁니다. 외국 거래에 갖다 놓든가. 그것들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업 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세금 내거든요. 많으면 한 50% 낸다고 하던데. 그럼 이분들이 죽기 한 10년 전부터 뭐 하는지 알아요? 그 기업을 정리하는 거예요. 더 키워서 뭘 할 생각이 아니고. 이런 사회는 물론 그 부가 대물림 된다 건 나쁜 것도 있지만은 부의 대물림도 있고 하나는 사회 경제의 지속적인 상승 또는 고용의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한 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돈 많이 버니까 뺏어오자. 물론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안 하면 우리 다 이제 그 회사도 없어지고 계속 줄어들고 직장이 없어지고 돈 숨기고 그 이상한 사회가 되거든요. 그걸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은 다 나쁜 놈. 저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나쁜 놈 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면 좋은데 저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벌든 안 벌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 돈을 더 주든 적게 주든 국민 전체하고 서민이 살만한 거, 살 수만 있으면은 전 부자들 돈 더 줘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부자들 돈 더 줘가지고 국민이 더 살기 좋아졌다. 더 줘도 돼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 근데 뺏어가지고 국민 전체가 살기 좋아졌다. 더 뺏어도 돼요.
근데 거의 모든 연구는 더 뺐으면은 국민 전체가 안 힘들어진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뭐 필요학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계속 인정하고 해야지 사회가 건전하게 계속 성장하고 국민들이 좀 편한 건데 근데 뭐 뺐으면 당장 달콤하죠. 그럼 상속 증여세에 대해서는 뭐 현상 유지도 괜찮다라고 보세요? 아니요. 네, 좀 그런데 낮춰야 지금 된다. 저는 이제 뭐 일단 해외에서 어떻게 하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 퍼센트가 조정하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를 공부를 해야 된다. 내가 조세 전문가는 아닌데 네. 상속세를 낮추면은 나중에 기업이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아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거야. 네. 거의 뭐 죽는 순간까지. 네. 근데 이제 세금이 세면은 죽기 직전까지 저는 하여튼 돈 어디 뭐 꽁쳐놓고 막 이렇게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10년 뭐 20년 더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네. 막판에 이제 사회 전체의 발전이라든가 자기 발전이 이게 아니고 네.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뭐 욕할 수도 없는 그렇죠. 노릇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한 스터디를 정밀하게 해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거지. 지금 몇 프로가 맞다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논의 자체를 싫어하는 게 그게 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국민들 투표하거나 이러면은 무조건 야 부자급 뺏는 거는 무조건 1등이에요. 맞죠. 그거는 근데 결국은 몇 년 지나지 않아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저 경제학 교수들 전부 다 참 깊게 반성하고 네.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한 7, 80%가 대학교를 나오고 네. 그 중에 한 반 정도가 경제학 개론 수업을 듣습니다. 음. 요즘 뭐 책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은 지금 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대학 졸업만 하면 다 까먹는가 봐. 네. 교과서는 사회화가 다른 거야. 그건 아닙니다. 교과서라는 게 의미가 말 그대로 정석 같은 거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 담은 거잖아요. 예, 그 수천 수만 편의 논문들이 백업이 되고 현실 사회를 네.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담겼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꾸 프로파간다에 약하고 어디에 뭐 현금 준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거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뭐 약간은 좀 답답할 수도 있지만 또 그래도 또 이 제도와 이 정책 이 상황 안에서 또 답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각자 좀 잘 찾았으면 좋겠고요. 꽤 많은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신 우리 심구원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